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전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도 0도에 머물겠습니다.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4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나 4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친 경기도 군포 아파트 현장에서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베란다에서 공사가 진행된 12층에서 불이 나면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과 대피하던 주민 2명이 사망했는데 현장에서는 전기 난로와 가연성 물질들이 발견됐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차량 한 대가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해 생후 9개월 된 아기 등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50대 독일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발사된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달에 있는 암석과 토양대를 지구로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수능 시험일인 내일은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7도, 서울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네, 원래 11월에 보는 시험인데 코로나 때문에 2주가 연기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치르게 된 이번 수능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영하권이라고 그러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 교시 시험이 끝나면 교실 환기를 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또 챙겨가는 것도 수험생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예비 수집일인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새벽 5시 기준으로 서울 영상 1.1도, 대관령 영하 3.7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중부지방 곳곳이 영하권입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며 더 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0도에 머물겠습니다. 중국 북부 쪽에서 다가오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등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미세먼지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모레 금요일에는 차가운 북풍이 더 강하게 몰려오겠습니다.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파주와 대관령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더 추워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까지 청구한 지 7일 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습적인 조치와 이에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사회생. 두 사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오후 4시 30분쯤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40분 뒤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자택에서 관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일째 총장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사사법 관련 재개정법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자리를 비웠을 때 있었던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수사 의뢰나 배당,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지 말지는 징계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해야 하고 그 뒤에 결정하는 게 헌법이 말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정지시킨 건 사실상 중징계와 효력이 같고 직무를 계속 정지시켜 놓으면 검찰총장을 해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각했다고 했고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검찰의 전체적인 운영과 업무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도 밝혔습니다.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직무 정지를 일정 기간 동안 풀어줄 필요가 있는지만 심리한 결과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어제 비공개 비상회의를 열고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고 법무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 금요일로 미뤘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를 넘은 7명이 모여 비공개로 토의했습니다.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를 청구하는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가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한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감찰 담당관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박 담당관은 자신이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글을 허위로 썼다며 문제 제기했고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삭제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박 담당관은 JTBC에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이 검사 동의를 받고 작성돼 기록에 편철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 패싱 논란 당사자인 류혁 감찰관도 이 자리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 결정은 권고에 그칩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그동안 감찰위 권고를 대부분 반영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 기록 열람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를 서둘러 실시한 뒤 4일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하루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보고했고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단둘이 만났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당초엔 공개하지 않았던 일정, 하지만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면담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찰위와 행정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그 결과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미칠 영향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정됐다 연기된 징계위원회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면담 뒤 청와대와 법무부는 추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얘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에게 이번 국면과 관련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는 게 추 장관, 윤 총장 동반 사퇴설로까지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선 정 총리와도 10여 분간 독대했습니다. 정 총리는 한때 윤 총장을 직접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원과 감찰위 결정이 나면서 계획을 접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제동 걸렸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오후 발생한 불로 모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도중에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전기 난로를 켜놓고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창문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에 탄 유리 조각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이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베란다 창틀 교체 공사를 하던 집이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공사를 하던 인테리어 업체 직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 2명도 사망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7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 한 분은 연기를 많이 마셨고요. 현장에 있던 사다리차가 긴급하게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폭발음이 들린 후 불길이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폭발음 들었다는 목격자 이야기들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전기난로가 발견됐습니다. 난로 주변에는 신어 등 가연성 물질도 있었습니다. 난로를 켜놓고 작업을 했던 걸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해외 소식들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한 달 전보다 2배가 늘어나서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0개 주 모두에서 재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 아래 각 주 주지사들이 강화된 조치들을 발표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숫자는 하루 전 9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만 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지난 1일 4만 7,5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만에 꼭 2배 늘었습니다. Our numbers have just risen so quickly and so drastically. We're seeing healthy individuals come in and they decline so quickly. 캘리포니아주는 일부 병원의 경우 크리스마스 전에 병상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다 강화된 통제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미 LA 카운티는 주민 모임을 금지하는 자택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뉴욕주도 비상 계획을 가동해
병상 수를 50%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병원에 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개인 보호장비 비축량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상입니다. We have to do everything we can during this very serious time when our hospitals are really being hit to slow down the transmission. 미국 내 하루 확진자는 하루 전 기준 15만 7천 명입니다. 추수 감사절 연휴 끝 무렵 13만 명대로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명절 대이동과 접촉의 여파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독일에서는 차량이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10여 명의 부상자들도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붙잡힌 운전자를 상대로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거리 한복판에 구급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경찰들은 거리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독일 서부의 트리어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보행자 구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지 언론에 차량이 시속 70에서 80km로 달렸는데 경적을 울리지 않고 엑셀만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행인들 수십 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최소 15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엔 9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Wie kann ein Mensch auf die Idee kommen, durch die Innenstadt der Stadt Trier zu fahren und Menschen zu töten? 운전자는 인근 도시에 사는 51세의 독일인이었습니다. Definitiv Einzeltäter. Davon gehen wir zurzeit aus, ja. Der saß alleine in dem Auto. 경찰은 거리를 통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달 표면에 착륙을 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달의 지역에서 흙과 암석을 수집하기 위해 발사를 한 탐사선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촬영된 달의 표면 영상도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11분 중국의 무인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착한 곳은 달 북서부에 위치한 이른바 폭풍의 바다로 인류가 아직 탐사한 적이 없는 용암 평원입니다. 창어 5호는 로봇을 이용해 달의 암석과 토양 등 약 2kg의 샘플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착륙 지점의 암석과 토양을 기존에 채취된 샘플보다 최근 시기에 생성된 만큼 달의 근래 화산 활동 이해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달 표면 샘플을 채취해 복귀하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서 진행된 이후 40여년 만입니다. 月壤成分等空间科学研究的有望一个重大的突破，也是为我们走向。 지난달 24일 발사된 창어 5호는 이달 중순쯤에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 수즈왕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창어 4호 탐사선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킨 중국은 올해 7월 화성 탐사선 태넌 1호를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창어 5호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향후 유인달 탐사선 발사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창어 6호와 7호, 8호의 달 탐사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특히 창어 8호는 달의 연구 기지 건설이 가능한지 탐사하고 향후 달 거주인이 사용할 3차원 인쇄 기술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오전에 발표가 되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에 특히나 수능이 이제 내일이고 해서 오늘은 더 관심이 가는데요. 앞서 사흘을 500명대로 나왔다가 이후 다시 사흘 동안 400명대로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500명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간 이후에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5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요?
예,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416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동안 집계된 것보다 125명이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뒤 9시 반에 발표될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전날 확진자 수를 넘어 500명대에 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중 수도권에서는 1.5단계, 2단계로 거듭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는데도 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가족, 지인 사이 감염이 다수라며 가정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일 수능을 시작으로 면접과 실기 등 대학별 고사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전해드렸고 다른 나라들도 좀 보겠습니다. 터키에서는 통행 금지 조치가 나온 게 있네요. 예, 현지 시간 1일부터 터키에서는 밤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 통행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해 화요일 하루 190명이 목숨을 잃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참 힘든 11월을 보냈는데요. 11월 한 달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2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확진자를 합한 68만 명보다 훨씬 많은 80만 명이었습니다. 11월 하루 평균 사망자는 430명 정도로 한 달 사망자가 12,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확진 소식도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통산 7번째 시즌 챔피언에 오른 영국 포뮬러1 선수 루이스 해밀턴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해밀턴의 소속사는 성명을 내고 해밀턴이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증상이 있지만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류 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고 모두 퇴장하면서 표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의 보도로 시작된 김치 종주국 논란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치 논쟁이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는데요. 앞서 마이너스 1%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1.1%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내놓은 전망치와 같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영향이 반영이 됐는데 내년 성장률도 0.3%포인트 낮춰 잡아서 2.8%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또 사상 최고치인 2,600선에서 마감이 된 코스피입니다. 국내 증시가 역대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돈을 빌린 규모가 지난달 1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9월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4개월 갈등 끝에 마련이 된 한국 GM 노사 간의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55%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재합의안은 내년에야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갑질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 2년 감형됐습니다. 경남 울산의 한 마을 공동어장에서 양식 중인 전복을 불법으로 채취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늦은 밤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전복 280여 마리를 채취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서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마트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에 있는 고시원으로 옮겨 붙으면서 60대 남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시원 안에 있던 8명이 구조됐습니다. 8분 만에 예매가 마감이 됐던 가수 나훈아 씨의 부산 콘서트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 뒤로 예정이 돼 있는 서울과 대구 공연도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 빌보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옷을 미국에서 열리는 자선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경매가는 많게는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음악인들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모레부터 있는데요. 80대의 전성기를 맞은 화가입니다. 특히 관심을 끌 작품은 손흥민 선수를 그린 그림들인데요. 이 작가가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팬이라고 합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규모에서 2조 2천억 원이 순증된 규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3조 원 등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 전국 고사장에서 예비 소집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미리 교실을 확인하는 건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전국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지난 일요일부터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경부선, 호남선을 포함해 16개 열차가 오늘까지 운행되지 않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이 있는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1도, 대관령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관령이 영하 7도 등으로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도 동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도, 춘천과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2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청주 7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서울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 강제 철거가 시도된 지난달 26일 교회 측이 철거 인력들을 상대로 사용한 가스통과 불 쏘는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트럭이 사랑제일교회로 향합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LPG 가스통과 직접 만든 불 쏘는 장비 등이 실려 나옵니다. 경찰은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빨간 액체통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철거를 하러 온 법원 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막았습니다. 불을 쏘기도 했습니다. 뒤집어 던져야 되겠네. 불 한 번 붙여주고. 철거는 실패했고 교인과 법원 집행인력 등 약 2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어제 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법원 집행인력들이 촬영한 영상들도 분석 중입니다.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자신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증거물을 분석해 폭력행위 가담자를 특정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SRT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공대와 탐색견이 오후 9시까지 역사 안팎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프랑스가 경찰관의 사진과 신상을 유포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보안법을 추진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의회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2주 전부터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의 신원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우리 돈으로 치면 6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Évidemment, l'interdiction de filmer aujourd'hui dans le monde de l'audiovisuel, de ne pas pouvoir filmer ce qui se passe, c'est évidemment un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 tout simplement.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난민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난민들과 취재 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흘 뒤인 26일에는 한 흑인 남성을 경찰 3명이 둘러싸고 폭행했는데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작업실로 돌아갔는데 경찰들이 따라 들어와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경찰들은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포괄적 보안법을 통과시켰던 의회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한 발 물러서면서 법안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반대 시위로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포괄적 보안법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Ce qui est ma conviction profonde et qui est ce que pense le gouvernement, c'est que nous devons absolument garder ce qui fait la naissance, me semble-t-il, de la protection souhaitée par les parlementaires et par le gouvernement, c'est la protection des policiers et des gendarmes dans le cadre des opérations de police. Ils ne sont pas assez protégés, je le répète, je n'ai pas changé de conviction. 프랑스의 포괄적 보안법을 둘러싼 논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한국 유럽 학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승근 계명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경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보안법. 프랑스 시민들의 저항이 매우 거센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중시하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특성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프랑스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 대혁명 정신으로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프랑스 국민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나타나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뭉쳐서 여론을 결집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박애 정신에 따른 솔리다리테, 즉 연대 의식에 기인하고 시위 때 많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대사의 면면들을 보면 저항 정신이 매우 강하게 표출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1968년 68 혁명을 통해 이 프랑스를 전복 직전까지 내몰았고 1995년 연금 개혁에 반대하여 3주간 진행된 공공부문 총파업.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2018년 11월 유가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노란조끼 시위,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연금 개편 반대에 대한 총파업 등이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프랑스 내무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말이죠. 정부가 포괄적 보안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의회가 제동을 걸었고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철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마냉 내무장관이 보안법 강행의 뜻을 강하게 비추었지만 현재 인권단체와 언론노조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감시 기능도 제외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여당과 일부 야당 대표들이 지난 30일 보안법에 대해 손질을 볼 것이라 밝혔음에 따라 굳이 정치권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보안법 제정 취지가 과격한 시위대로부터 경찰 보호 등의 명분도 있음에 따라 철회보다는 문제가 되는 제24조에 대한 전면 수정을 골자라는 개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중간 평가 격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보수적인 행보들을 보면 2022년 재선 도전에 과연 이 같은 행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2017년 5월 대선 당시 이 프랑스 국민들은 이 마크롱이라는 중도 성향의 젊은 지도자 중심의 신생당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을 지지하여 큰 표 차이로 39세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많은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취임 100여일 만에 62%에서 36%로 급락하는 등 취임 초와는 달리 인기가 추락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정치적인 경륜이 짧은 상태에서 이 중도파 특징으로 명확하지 않은 노선에 따라 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해 각 계층별 저항감이 거셌다는 점,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례없는 총파업,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여당 참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 후 개각을 단행해서 우파 정치인인 장 카스텍스를 신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우파 및 중도 우파 세력과 규합하여 재선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을 1년 반경 앞둔 가운데 정치적 실정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고 아직 섣부른 예단이긴 하지만 최근 좌파 진영의 약진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은 좌쪽으로 기울 수 있어서 이 중도파에 대한 이 정치적 실험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근 전 한국유럽학회장이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포괄적 보안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세계 최초로 보편적 인권 개념을 선포한 국가 중 한 곳인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파는 포괄적 보안법이 정치적 수류탄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공권력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프랑스는 점차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국내 코로나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학원과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수원에서는 판사, 검사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 모임 이후에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미열 증세로 출근하지 않았던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사흘 전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근무 공간이 달라 밀접 접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 첫 감염 사례로 알려진 B 검사는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C 판사 등과 일주일 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판사와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한 동료 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수십 명이 검사를 받았고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B 검사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선청 검사들을 초대해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확산세가 지금도 심상치가 않은 부산에서는 잠복기를 따져봤을 때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도 됐는데요. 문제가 지금 병상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환자들이 가고 있고 오늘부터는 경증 환자들을 경남 사천에 있는 치료센터에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반석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댄스 교습소 관련 확진자와 여행을 갔다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31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모두 지난달 22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일부는 잠시 마스크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돼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초연 음악실 관련 7명, 금증고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되는 등 어제 하루 부산에서는 50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나가는 속도보다 감염 속도가 훨씬 빠른 거 아닌가라는 걸 느끼면서 8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27일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 2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배에서 격리 중입니다. 부산시가 확보한 병상은 206개인데 사실상 모두 찼습니다. 지금은 위급 환자용 8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그제 20명에 이어 어제도 확진자 40명이 대구로 가야 했습니다. 지난 2월 1차 대유행 당시 도움을 받은 대구가 기꺼이 나섰습니다.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부산시는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 경남 생활치료센터를 오늘부터 열고 다음 주에는 자체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내일 수능을 볼 수험생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들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마스크는 꼭 써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마스크를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겠고요. 코로나에 감염이 된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인 내일 갑자기 체온이 높아지거나 증상이 나오면 또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질 고사장입니다. 원래 병실이었던 곳입니다. 책상은 최대 2개, 한쪽에는 음압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수험생은 내일 아침 여기에서 시험을 봅니다. 방역당국은 대기 중인 의료진과 함께 실시간 CCTV로 수험생을 살핍니다. 언제 어떻게 이분들이 고열일 수도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험도 시험이지만 치료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감독관은 레벨 D 방호구를 입고 입실합니다. 각 교시가 끝나면 확진 수험생이 푼 문제지는 소독을 거칩니다. 이후 밀봉의 채점과 이의 신청 과정 후엔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버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게 확인된 자가격리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일반 학교 교실인데 6명이 들어가고 감독관 역시 방호복을 입습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코로나19 감염 수험생은 전국에 26명, 자가격리자는 114명입니다. 수험장에 들어갈 때 체온이 높거나 기침, 오한 등 갑작스런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안내됩니다. 일반 고사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따로 떨어진 교실인데 8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늦어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늘까지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사 가능 시간은 오늘 오후 10시까지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은 우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됐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일단 중요한 게
직무 배제가 사실상 해임 정지 등 중징계 처분과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법원의 그 직무 집행 정지의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손해냐 아니냐가 대단히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네. 이건 금전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명의 손해. 그리고 사후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옥형 변호사가 이제 추미애 장관 대리인이었거든요. 이옥형 변호사가 얘기했던 직무가 배제된다라는 거는 그대로 직무에서만 직무 못할 뿐인 것이지 네. 본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금전상의 손해가 아니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회복돼서 없는 손해인 것이고 금전상으로도 더욱더 금전상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이 직무 배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거거든요.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이 전제를 하면서도 말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네. 맹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맹종할 경우에는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10월 22일 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하고 비슷해요. 지휘 감독을 받긴 받지만 그러한 지휘 감독권은 최소화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맥락이 통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가 비슷한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네.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물론 직무 이제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이 판단이라는 게 완전하게 징계 사유가 적법하냐 여부라든지 혐의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법원에 가서 이제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 입장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이 규정한 네. 적법 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고 또 판시한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뭐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본 거죠. 감찰위원회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린 그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수사지휘권 문제, 감찰,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해서 이제 뭐 징계위원회가 내일 모레 열리겠습니다만 직무 배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위배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린 거라고 봐야죠.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명분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대의가 상당히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감찰위원회도 직무 배제 그리고 네.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감찰위원회 결론이 뭐 4일에 있을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다거나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윤석열 총장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얘기는 자진 사퇴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나온 지가 네. 오래됐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또 자진 사퇴 얘기를 꺼냈었고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일축한 거라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다면 헌법 정신과 법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 버팀목이 되겠다는 얘기는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한 발 물러나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네, 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상황에서 중요한 두 인물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대검 차장이 간곡하게 물러나 주시오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물러나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부분들 우리가 주셔야 될 것 같고 법무차관이 4일 표명했잖아요. 법무차관은 아시다시피 다 추미애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고기영 차관, 법무부 차관도 일련의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잖아요. 장관이 위원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장관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법무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고 또 나중에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에 하나 나중에 법원에서 윤 총장이 징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하게 되면 윤 총장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책임 같은 것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일련의 이 지금 절차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의 표명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속 인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예정대로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징계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잖아요. 네. 윤 총장이 청구를 해서 이제 요구를 해서 연기를 했다라는 건데 글쎄 징계를 꼭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원의 지금 판단이라는 건 행정법원의 얘기는 현재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사실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징계위를 꼭 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전국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금 추미애 장관도 생각을 달리해서 징계위를 안 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의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아마 징계위 열어서 최소한도 면직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는 이 정권에 더욱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고기영 법무차관도 4일 표명했고 대검차장도 이 조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전국 검찰의 거의 100%에 가까운 검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대한 조직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논리가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대의나 명분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꾸 이 부분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건지를 그거를 저는 이 여건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게 이런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감찰위의 결론이라든지 물론 감찰위가 징계위의 결정을 완전히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한다면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국을 출구를 모색하고 그래야지 추미애 장관도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을 만났고요.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반적으로 분석들 할 때 동반 사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징계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고 면직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각 때 공수처 출범한 다음에 개각 때 추장관을 교체한다 그런 시나리오인데 동반 사태와 이제 말하자면은 순차 사태가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여권도 이 전반적인 상황을 제로 베이스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격이 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이 소식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이 법무부 장관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있던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 장관은 선거 전부터 우편 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나기 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사기 프레임을 들고 나오자 검사들에게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바 장관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했는데 사기 주장을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 장관의 인터뷰에
태도에 대한 논평을 부탁받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사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다음 사람이 됐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법무부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충복 바 장관의 인터뷰로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이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 중에서 이 공실인 임대주택 물량을 얼마나 전세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밝힌 게 있네요. 예,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이달 안에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책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공급될 주택은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이고 정부는 입주 대상과 요건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오늘 중에 알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의지도 다시 밝혔는데요. 경찰청이 오는 7일부터 청약 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연말 성수기를 겨냥한 대작 영화 소식도 들려오고 극장가도 활기를 띠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시 찾아온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We're not monsters. We're cultural disruptors. 여자친구와 졸업 파티에 갈 수 없게 된 이 소녀를 돕기 위해서 브로드웨이의 옛 스타들이 뭉칩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편견 가득한 세상에 당당히 맞섭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화려한 춤과 음악이 펼쳐지는데요. 같은 이름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메릴 스트립, 니콜 키드먼과 같은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오늘 극장에서 개봉한 후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에 뭐 보너스도 챙겨드릴 테니까. 보너스요? 음악 주세요! 다른 이의 어머니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식 중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음식과 수위의 등급, 여기에 아버지의 빚이 상속됐다는 말까지 들으니 상중이라도 차마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건데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들에게 남겨진 건 절망뿐만은 아닙니다. 주고받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이 영화는 오늘 개봉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게임 길드예요. 일레시아라고. 국내 최초로 레벨 없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었던 게임 일렌시아. 이제는 운영진에게도 버려진 게임을 10년 넘게 해온 감독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이 게임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2000년대 초반 어린 시절 이 게임을 즐겼던 90년대생들에게 일렌시아는 친구이자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을 유쾌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까지 개봉 신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차기 위원장에 토마스 바흐 현 위원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바흐 위원장은 내년 3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제137차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부터 IOC 수장을 맡고 있는 바흐 위원장은 내년 8월 첫 임기 8년을 채우고 4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전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도 0도에 머물겠습니다. 직무 정지를 멈춰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4일로 미뤄졌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가량 늘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증액 규모에는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고 6년 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